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그러면 SQLD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두 번째 과목의 SQL 기본과 활용의 두 번째 장인 SQL 활용 부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SQL 기본과 마찬가지로 이제 SQL의 활용 점정인 SQL 기본과 SQL 활용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역시 이제 메인 DC 부분이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습니다. 이것만 끝나면 솔직히 시험의 대부분을 이제 맞출 수 있다 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뒷부분은 거의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뤄야 되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 과목에서의 메인 꽃은 1장과 2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만 세팅해 놓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세 번째 강의 마칠 때 조인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는 조인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이제 도입부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표준 조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인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제 바로 전에 듣고 이 강의로 넘어오셨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인에 대해서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이란 두 개 이상의 테이블들을 연결 또는 결합해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을 이제 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K나 FK 등 이제 연관에 의해서 조인이 성립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equal 이런 연산을 통해서 PK와 FK가 같다라는 연산을 통해서 이제 조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바로 equi 조인이라는 것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 foreign key와 이제 primary key의 관계가 없이 논리적인 값들만으로 이제 조인이 성립하는 것을 non-equi 조인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단어가 좀 생소하다면 지난번 강의 마지막 부분을 좀 듣고 다시 오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조인은 from 절 조인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복습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SQL의 조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QL에서 테이블 간 조인을 조건을 정의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제 조인을 이제 우리 정의하는 방법이 바로 스탠다드 조인이라고 해서 표준적인 조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표준 조인에는 바로 inner join, natural join, cross join, outer join이 있는데요. 각각의 조인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inner join 같은 경우는 조인 조건에서 동일한 값이 있는 값만 반환하게 되는 거예요. 이름에서 알다시피 우리가 말하는 교집합과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inner join에서 우리는 using 조건절을 통해서 이제 같은 이름을 가진 컬럼들 중에서 원하는 컬럼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equi join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on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조인 조건을 수행할 때 어떤 컬럼들을 활용해서 조인을 수행할지를 명시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점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내추럴 조인인데요. 그리고 뭐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는 먼저 개념을 훑고 뒤에서 각각 예제와 좀 더 심도 있는 개념에 대해서 다룰 거니까 지금 이게 뭔 소리지? 라고 당황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 계속 진행해보자면 내추럴 조인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한 이름을 가진 모든 컬럼들에 대해서 이퀴 조인을 수행하는 것을 내추럴 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스 조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시만요. 네, 크로스 조인 같은 경우는 양쪽 집합의 m 곱하기 n의 이제 데이터의 조합을 발생시키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우터 조인 같은 경우는 이너랑 이제 이름에서 반대되는 것으로 보아 이제 조인 조건에서 이제 동일한 값이 없어도, 여기는 동일한 값이 있어야 됐지만 동일한 값이 없어도 이제 모든 값들을 반환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주요한 단어들을 표기를 해놨는데 왜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지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값들을 표기해놨다고 했는데 여기 하나 빼먹었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내추럴 조인이냐 동일한 이름을 가진 모든 컬럼들에 대해서 조인을 한다 라고 이제 여기서 각각의 주요 단어들을 색칠해 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가장 처음으로 스탠다드 조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너 조인입니다. 이너 조인 같은 경우는 두 테이블에서 조인 조건을 만족하는 행만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이런 조인, 이너 조인 같은 경우는 유징이나 언저를 사용해서 이제 조인 조건을 명시를 하게 되는데요.
조인 조건에서 이제 동일한 값을 가진 행만을 반환을 하게 되고,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조인 유징절이나 언절을 활용해서 조인 조건을 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다시 한번 다른 뉘앙스로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유징절과 언절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징절 같은 경우는 두 테이블 간의 조인 조건은 이제 동일한 이름을 가진 특정 열을 사용해서 이제 조인을 할 때 사용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널 조인을 수행했다. 여기 색깔이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색깔을 흰색 펜으로 바꾸고 할게요. 네, 여기서 지금 예시를 보면 이널 조인을 수행을 했잖아요. 이널 조인을 수행을 했는데 이 이널 조인 자체에서 동일하게 두 테이블에 지금 employee 테이블과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디파트먼트 id라는 동일한 컬럼이 존재를 해야 이제 유징을 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이너 조인을 쓰기 위해서 이너 조인의 유징을 쓰기 위해서는 이 디파트먼트 id라는 동일한 이름의 특정 열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언조건절을 이제 사용할 때는 열의 이름이 달라도 조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동일한 컬럼이면 동일한 이름으로 많이 짓긴 하지만 만약에 다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예시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일한 테이블로 제가 예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디파트먼트 아이디와 디파트먼트 아이디로 각각의 엠플로이 테이블과 디파트먼트 테이블이 이렇게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명시가 되는 것도 지금 똑같이 명시가 되지만 이제 실제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인할 값들이 컬럼 이름들이 달라도 이제 여기는 직접 언이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달라도 묶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또 엘리아스나 테이블 이름을 사용해서 명확하게 더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시의 결과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엠플로이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테이블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on과 using을 이제 사용을 해서 디파트먼트 id에 대해서 조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로 이제 동일한 값이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여기 있는 각각의 동일한 디파트먼트 id에 대해서 동일한 값들만 이제 가져와 달라라고 조건을 걸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 101과 102에 대한 101과 102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추럴 조인이었는데요. 아까 내추럴 조인에서 제가 뭘 강조했는지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실까요? 내추럴 조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테이블 간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모든 열에 대해서 이퀴 조인을 수행하는 거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는 두 테이블 간에 같은 이름의 열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열들을 기준으로 이제 조인을 모두 다 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추럴 조인을 사용하면 이제 조인 조건을 따로 명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동일한 이름의 열을 기준으로 조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랑 뭔 차이예요? 왜 이런 걸 써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언제 내추럴 조인을 사용하냐?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 이제 공통된 열이 많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는 디폴트 아이디 하나만 지금 예시도 뭐 이렇게 되지만 공통된 열이 많아서 이제 다 일일이 조인하기가 너무 빡셀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추럴 조인을 이런 식으로 동일한 이름 여러 개 있을 때 일일이 하나씩 조인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고 한 번에 그냥 조인을 해버려도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추럴 조인은 알아서 공통된 이름의 컬럼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명시적 조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유징이나 아니면 on 같은 조건을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아까 같이 막 세 줄로 표현이 안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진짜 간단하게만 해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쿼리 코드를 점점 길어질 경우 더 간략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 간결화에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아까 동일한 테이블에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에 테이블 엠플로이와 테이블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쿼리상에는 정의가 된 게 엠플로이랑 디파트먼트를 알아서 동일한 컬럼을 찾아서 조인을 해줘 라고 지금 내추럴 조인을 선언을 해놔서 그냥 이 컬럼들을 한번 볼까?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동일하네? 그러면 디파트먼트 아이디로 조인을 해야지 라고 해서 이제 조인이 된 거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여담으로 같은 컬럼이 뭐 있는지 모를 때 한번 무작정 쓰면 또 이거는 좀 알기가 어려우니까 간결하고 명시적 조건이 필요 없지만 뭐 이제 테이블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쓰면 좀 위험하겠죠. 이건 그냥 현업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조인이에요. 크로스 조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개념적으로 알고 실제로 이제 이럴 때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시를 만들면서 좀 인사이트를 느낀 건데 생각보다 막 쓸 일은 딱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또 어떤 현업이냐 어떤 도메인에 대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예시는 좀 그래도 잘 만든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크로스 조인은 이제 두 테이블 간의 모든 행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 테이블의 각 행과 오른쪽 테이블의 모든 행들을 다 조합을 이제 M개가 있고 N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모든 조합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인은 두 테이블 간의 곱집합, 데카르트 곱을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 시기 같은 경우는 얘 언제 쓰느냐 라고 하면 이제 약간 좀 비교를 위해서 얘를 언제 쓰느냐 라고 할 때는 이제 카르테시안 프로덕트, 그러니까 데카르트 곱을 이제 구하고 싶을 때 이제 모든 행의 조합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테스트 및 분석, 데이터의 조합을 테스트하거나 분석할 때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고정된 결합, 특정 값을 기준으로 고정된 값과 이제 모든 조합을 만들어야 될 때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select all from tops, cross join bottoms 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상의 옷과 이제 하의 옷을 조합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옷의 코디를 이제 정의를 해주는 쿼리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다양한 상의와 하의의 모든 조합들을 이제 만들어줘야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의 탑 테이블과 바텀 테이블을 이제 일일이 뭐 조인을 다 뭐 키가 맞춰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 키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얘랑 바지의 조합은 어떨까? 얘랑 바지 조합은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이 지금 3이죠? 이거 3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티셔츠와 세 가지 바지의 조합을 해가지고 총 9가지의 이제 결과를 이제 나오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크로스 조인이 결과값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직관적으로 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마지막으로 아우터 조인입니다. 그래서 아우터 조인 같은 경우는 아까 이너 조인과 조금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아우터 조인은 이제 조인 조건에서 동일한 값이 없는 행도 반환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아우터 조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게 되는데 left outer join, full outer join, right outer join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결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개념 먼저 보고 결과까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코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eft out join 같은 경우는 좌측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고 우측 데이터에는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으면 널 값을 채워라 라는 뜻이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런 그림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right outer join 같은 경우는 우측 데이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포함을 시키되 좌측 데이터에서 만약에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으면 널 값으로 넣어라 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full outer join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값을 다 넣되 이제 각각의 일치하는 게 없으면 널 값을 넣어라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서 이 결과값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또 테이블의 결과값으로 한번 이 문장을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A는 1, 2, 3, 4가 있고요. B는 3, 4, 5, 6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좋게 겹치는 부분은 제가 색칠을 해두겠습니다. 잠시만요. 빨간색으로 하면 너무 안 보이니까 겹치는 부분은 주황색으로 칠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 4가 겹쳐요. 이 부분 미리 얘기를 해놓고 볼게요. 그럼 left outer join은 이제 이 left A에 여기에서 보면 A left outer join B면 여기 있는 A를 이제 다 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다 들어와요. 1, 2, 3, 4가 지금 다 들어왔죠. A는 다 들어왔는데 겹치는 지금 겹치게 되는 3, 4는 다 들어왔대. 1, 2는 안 들어왔 겹치는 게 없으니까 널 값이 들어왔어요.
이게 널로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라이트 아우터 조인 같은 경우는 우측 테이블 데이터를 다 넣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3, 4는 이제 겹치니까 3, 4는 겹치니까 그대로 넣어주고 5, 6은 안 겹치니까 널 값으로 채우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풀 아우터 조인 같은 경우는 좌측 및 우측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게 되니까 여기서 봤던 것들이 이제 다 적용이 돼서 여기 우측에 없는 거는 이제 널, 좌측에 없는 거는 널, 공통되는 거는 이렇게 다 들어가는 식으로 정의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쿼리상은 이제 아까 배웠던 온절과 뭐 다양한 걸 써도 되긴 하는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from과 A와 B를 조인할 때 left outer join, right outer join, full outer join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준 조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집합연산자입니다. 집합연산자 같은 경우는 2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이제 조인을 사용하지 않고 조인 말고 이제 연관된 데이터를 조회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집합연산자예요. 조인은 이제 말 그대로 얘를 묶어서 뭔가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잠시만요. 렉이 걸려서 좀 못생기게 동그라미가 져줬네요. 뭐 여튼 이제 그냥 레이저 포인터로 얘기를 할게요. 두 테이블에서 조인을 사용하지 않고 연관된 데이터를 조회를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집합연산자입니다. 이게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셀렉트절에서 컬럼 수가 동일하고 셀렉트절에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컬럼의 데이터 타입이 상호 호환될 때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합연산자에는 뭐가 있을까요? 집합연산자는 말 그대로 조회를 하는 거여서 이제 좀 비슷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르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유니언 같은 경우는 이제 합집합이에요. 그래서 유니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A와 B의 전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언 하면 합집합, 그 다음에 유니언 or 하면 중복된 것도 다시 한번 다 보여줘 라고 해서 중복행도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유니언과 유니언 or의 차이는 중복된 행을 이제 유니언은 한 개로만 처리를 해준다. 유니언 or은 중복된 채로 뭐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다 표기해준다. 이 차이고요. 인터섹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교집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except는 여기서 뭐 A 차집합 B 우리가 아는 이거 외에 이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select 땡땡땡 유니언 이런 식으로 해서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산자 집합 연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연산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수학에서 썼던 그 연산자도 있죠. 그런 식으로 연산자처럼 쓰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유니온 연산자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연산자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유니온 연산자 합집합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유니온 얼과의 차이 말씀드렸죠. 2번은 말하지 않을게요. 아니요, 2번 말할게요. 보면 합집합은 중복행을 하나로 처리하는 거고 유니온 얼은 하나가 아니어도 여러 개로 그냥 다 표기해준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select team id 뭐시기 해서 K2인 애들을 뽑아왔고 union all 그 다음에 select 뭐시기 하면 그냥 이 2개의 select 문을 다 표기해 주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큰 A고 이게 큰 B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집합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집합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고 싶은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집합들이 있잖아요. 무슨 A/B 테스트라고 할까요? A/B 테스트라고도 하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A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프로모션을 했어요. 프로모션을 했는데 이제 프로모션 A가 얼마나 A를 통해서 뭐 A 프라임이 유입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유입이 됐는지를 뭐 이런 식으로 집합 연산들을 통해서 뭐 수행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유입 안 된 사람을 보고 싶어 라고 하면 뭐 차집합을 써서 확인할 수도 있고 유입된 사람을 확인하고 싶어 그럼 교집합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무궁무진하게 각각의 이제 셀렉트 집합으로 조회된 것들을 이제 집합 연산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인터섹트까지 봤으니까 마이너스는 이제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법으로 셀렉트 문으로 호출을 하고 마이너스에서
이제 나머지를 빼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층형 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계층형 질이 갑자기 생뚱맞게 이게 뭐지? 라고 이제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계층형 질이라는 개념을 그래도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도 이제 뭔가 이거를 하나씩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제가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게 그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당황하지 않도록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층형 지리와 셀프 조인인데요. 계층형 지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퀄인데 계층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단계가 이런 식으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층층이 다 단위가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질문도 막 뎁스가 있잖아요.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물어보고 좀 더 자세하게 물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뭔가 각각의 뎁스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식의 질이다라고 이제 이 이름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계층형 질의 진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테이블에서 계층형 데이터 자체가 이런 식으로 층층이 정의가 되어 있는 단계들, 우리가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데이터의 형태를 얘기하면서 계층형 데이터 형태를 얘기하면서 트리 구조를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런 계층형 데이터, 동일 데이터의 상위 데이터와 하위 데이터 간에 누가 위고 아래가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이러한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계층형 지리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계층형 지리에 필수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계층형 데이터 또는 상위 데이터, 하위 데이터라는 단어가 나오면 계층형 데이터다, 계층형 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 잠시만요. 색깔이 반영이 안 됐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고요. 다음에 각각 이제 prior, no cycle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prior 같은 경우는 connect by 절에서 사용이 되면서 이제 계층 구조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게 prior고요. 이제 prior는 현재행의 부모행을 참조하는 데 사용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connect by prior, empno, 그 다음에 manager 이러면 empno가 부모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부모고 얘가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행의 부모를 참조를 하는 것에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순방향이라고 썼는데 순방향과 옆방향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순방향이라고 써는 거는 디폴트로 우리는 순방향으로 정의를 한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도 이 prior라고 썼으면 얘가 부모고 얘가 그 자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갑자기 헷갈릴 수도 있는데 먼저 그냥 여기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트리 구조를 얘기를 할 때 여기가 제일 루트 시조가 되는 이제 저희 뭐 당군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이제 뿌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뿌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루트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자식 또는 리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 자식, 위로 가면 부모고 또 자식의 자식은 당연히 자식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있는 애들은 서로 형제관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갈 때는 이제 뭐 점점 내려가지만 최종적으로 끝단에 있는 거는 결국은 리프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묶어서 잘라놓고 일을 자르게 보면 뭐 트리의 일부다라고 해서 서브 트리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깊이, 높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깊이 같은 경우는 이제 높부 루트부터 이제 시작돼서 얼마나 깊게 자손을 번식시키느냐.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는 최단 리프부터 루트 간의 거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볍게 트리 구조를 설명해 봤고요. 그러면 다시 단어 설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암기 그렇게 딸딸딸 안 해도 되는 파트예요. 네, 이거 이해를 하는 거에 좀 목적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노 사이클이라는 건 있는데 그럼 이제 동일한 데이터가 전개되지 않는다라고 한국말로는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또 뭔 소리야? 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영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 사이클은 사이클이 없다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사이클이 뭐지?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이클이 뭘까요? 사이클은 바로 이제 데이터를 여기서 루트에서부터 쭉쭉쭉 내려가면서 만약에 같은 데이터가 다시 나타났다 라고 하면 그걸 우리는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층형 데이터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점점 내려가는 데이터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A, B, C까지 갔다가 다시 갑자기 A로 갔어요. 그러면 알고 보니까 얘는 계층형 데이터였지만 이제 돌고 도는 서로가 서로의 부모가 되는 이제 그러한 사이클, 이제 이런 순환고리를 갖고 있는 데이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우리는 바로 사이클이 형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시작 전부터 되지 않고 이렇게 분기를 쳐가면서도 뭐 사이클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하긴 한데 사이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시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이클이 형성이 될 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 사이클은 이런 사이클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위스 같은 경우는 계층 구조 전개의 시작 위치를 지정을 하는 거고요. 커넥트 바이는 이제 자식의 제가 여기 커넥트 바이를 예시로 들었네요. 프라이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가 뭐에 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프라이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커넥트 바이는 여기도 다음에 전개될 자식 데이터를 이제 연결해 주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벨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 데이터면 1, 레벨 1, 그 다음에 하위 데이터면 레벨 2, 그 다음에 루트 데이터까지 쭉쭉쭉쭉쭉 이제 내려가서 이제 레벨 4까지, 여기 그림에서는 레벨 4까지 정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넥트 바이 이즈리프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제 해당 데이터가 리프면 1 아니면 0 이렇게 바이너리 질이라고 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onnect by is cycle이면 이제 이 해당하는 게 해당 데이터의 조상이냐, 그러니까 이제 돌아서 다시 조상으로 돌아가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로서 이제 사이클 옵션을 사용했을 때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돌고 도니까 얘가 내 조상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sysconnect by pass 같은 경우는 루트 데이터로부터 현재 전개할 데이터까지의 경로를 표기하는 게 바로 이 sysconnect by pass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갔다 하면 sysconnect by pass 하면 A, B, D, H 이런 식으로 이제 경로를 표기를 해주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onnect by root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전개할 데이터의 루트 데이터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 데이터를 표시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order sibling by는 이제 형제 노드, 아까 말씀드렸죠. 형제 노드는 가로로 있는 노드들을 말하는데 그런 노드 간의 정렬을 수행하는 게 바로 order sibling by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기 전에 여기 아까 connect by prior 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connect by prior 하고 parent, 그 다음에 child column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렇게 정보를 물려주는 형식, 우리가 말하는 계층형 지리처럼 계층을 띠고 있는 형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뭐 재산을 물려주든 정보를 물려주든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기본적인 관계다라고 해서 이런 관계를 우리는 순방향의 관계다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순방향을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네, 순방향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그러면 이제 순방향과 역방향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 데이터의 예시를 일단 우측에서 그려봤는데 그걸 보기 전에 이제 말로 설명해 놓은 걸 한번 볼게요. 사원 테이블에서 사원들 사이에는 이제 사수도 있고 매니저도 있고 그다음에 뭐 HR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상위 사원, 나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그 관리자의 이제 관리를 해야 하는 하위 사원이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상위와 하위라는 내용이 나오면 얘는 계층 데이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과 같이 계층형 데이터는 여기 이제 레이저 포인터로 바꿀게요. 계층형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이제 계층형 구조로 A가 뭐 C의 위에 있고 C가 E의 위에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층처럼 정의가 되는 걸 바로 계층 데이터다 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사이클 얘기를 했었던 게 나는 내 자신의 관리자다, 뭐 약간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 약간 이런 그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많이 나왔던 책이 있는데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도 순환관계다, 이즈 사이클에 만족하는 애다 라고 이제 예시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계층형 구조를 뭐 테이블로 그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샘플 데이터를 그려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뭐 사원과 관리자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테이블이 있고 관리자 컬럼과 사원 컬럼이 있으면, 이제 뭐 사원이 이렇게 있고 관리자가 있으면 이제 A는 제일 위에 루트니까 관리자가 없고, 이제 B 사원의 관리자는 A, C 사원의 관리자도 A, 이런 식으로 이제 A가 B, C를 관리한다 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는 D와 E의 관리자니까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구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드를 쓰라고는 하지 않아요. 코드를 쓰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커넥트 바이 사원 관리자, 아까 말씀드렸죠. 사원 관리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부모, 여기 루트에서 자식으로 이어지는 게 순방향 방향이고요. 그다음 역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자에서 사원으로 올라오는 게 바로 역방향이다 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커넥트 바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요거를 가져왔던 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계층형 구조와 이 샘플 데이터를 순방향과 역방향으로 이제 정의를 한 게 바로 이건데요. 순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처음 루트가 있으면 레벨 1에서 레벨 2로 BC로 갈 수 있고, 이제 C에서 레벨 3으로 D로 갈 수 있다. 이게 순방향 전개고, 여기서 이제 역방향을 한번 그려보면, 역방향은 D에서부터 시작하면 D, C, A 이런 식으로 역으로 올라가는 게 바로 역방향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계층형 쿼리를 말씀을 드리고 셀프 조인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색깔을 한번 바꿀게요. 네, 셀프 조인은 이제 하나의 테이블을 2번 이상 사용해서 자기 자신과 조인을 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셀프 조인은 자기 자신과 조인하는 걸 의미하고, 그래서 이제 셀프 조인을 왜 쓰냐라고 하면 같은 테이블의 다른 행들을 이제 서로 비교를 하거나 연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셀프 조인을 사용할 때는 뭔가 서로 같은 테이블에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알리아스를 무조건 부여를 해서 각각의 테이블을 구분을 해줍니다. 밑에 예시 같은 게 바로 그 예시인데요. 여기 보시면 바로 여기서 이제 employee라는 동일한 테이블을 가져왔는데, 이제 얘 테이블에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동일한 사원이랑 관리자가 얘를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제 그 한 테이블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각각의 뭐 이런 관계들이 누가 매니저고 누가 엠플로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얘는 테이블 A, 얘는 테이블 B 이런 식으로 동일한 엠플로이 테이블을 선언을 해서 이제 얘를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요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린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엠플로이 A와 엠플로이 B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A의 매니저와 지금 B의 엠플로이, 그러니까 A가 매니저고 B가 엠플로이, 그러니까 A가 매니징하는 A 매니저의 B 이제 사원이 있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이제 요 각각의 또 이제 B 사원이 또 매니징하는 그 각각의 사원들을 이제 붙여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보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A, B를 이런 식으로 붙여서 쓰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서 이 뒤에가 없다고 칠게요. 이 뒤에가 없다고 칠게요. 이 부분이 없다고 치면, 만약에 이 A와 B, A에 대해서 이 매니저와 엠플로이가 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만 가져왔다라고 하면 이 매니저들에 대한 이름만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엠플로이 B를 같이 해줌으로써 이 조건에 부합되는 이제 한 테이블에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없었는데, 원래 그쵸, 원래 한 테이블에, 제가 설명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다시 해볼게요. 이게 워낙 테이블이다 보니까 말을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한 테이블에 원래 지금 매니저랑 엠플로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테이블 안에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 A가 뭐 B랑 이렇게 있고 뭐 A가 또 C랑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계층형 데이터 자체에서 뭔가 자체적으로 테이블을 막 찢어서 갈라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일한 테이블을 하나 더 가져옴으로써 얘는 A고 얘는 B야. 그래서 이제 니들끼리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 라고 해서 이제 비교를 하고 이제 그에 대한 정보를 이제 가져오는 게 바로 이 셀프 조인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깔끔한 것 같네요.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왜 셀프 조인이 필요하지? 라고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셀프 조인은 테이블을 조인하는 테이블 자기 자신을 조인하는 경우에 사용이 되게 되고요. 이는 같은 테이블에서 두 개 이상의 다른 행을 비교하거나 연관 데이터를 조회해야 할 때 유용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테이블에서 두 개 이상의 다른 행을 비교하거나 연관 데이터를 조회해야 할 때 유용하게 됩니다. 여기 예시를 좀 추가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조직의 상하 관계,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관계, 여기 제가 그림 그렸던 요런 관계가 있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계층 구조, 뭐 상품 카테고리에 대분류, 소분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냥 테이블 안에 있는데 그 자체를 비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품 카테고리 자체를 그렇게 비교 안에서 따로 엮어서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브 쿼리가 있는데요. 서브 쿼리 같은 경우는 SQL문 안에 또 다른 SQL문이 들어있는 게 바로 서브 쿼리예요. 그러니까 SQL이 이렇게 있는데 안에 또 SQL이 이렇게 있는 게 바로 서브 쿼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서브 쿼리는 이제 메인 쿼리 안에 이렇게 종속되는 종속적인 관계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브 쿼리도 종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세 개가 먼저 있는데, 행의 개수에 따라서 단일행, 다중행 먼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중 컬럼 서브 쿼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단일행 서브 쿼리 같은 경우는 서브 쿼리의 결과가 한 행이 나오게 하는 게 바로 단일행 서브 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웨어에 이제 셀렉트를 해서 이 조건에 부합되는 단위 값을 넣어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팀 자체로 해서 다중행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값으로 리스트 값으로 뱉어서 in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 컬럼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개의 컬럼 값을 통해서 이제 웨어에 통해서 복수 개의 컬럼에도 조건을 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값의 뭐 단일행 서브 쿼리 또는 다중행 서브 쿼리, 다중 컬럼 서브 쿼리를 통해서 웨어 조건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서브 쿼리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까 같은 경우는 웨어의 씬에서 활용을 하는 게 바로 다중행 쿼리, 단일행 쿼리, 그 다음에 다중 컬럼 쿼리였는데요.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인라인 뷰와 스칼라 서브 쿼리가 나오게 됩니다. 인라인 뷰 같은 경우는 from절에서 사용되는 서브 쿼리로 테이블명이 올 수 있는 곳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select t from t table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잠시만요. 그쵸. 오케이. 네. 이게 인라인 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from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원래는 여기 테이블이 들어오잖아요. 그 테이블에 이제 조건을 통해서 이제 테이블 대신 인라인 뷰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뷰가 뭔지 뒤에서 설명을 해줄 텐데, 뷰란 테이블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정의해 놓은 테이블을 셀렉트문을 통해서 정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브 쿼리를 이제 p 테이블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이제 여기서 p를 통해서 정의를 해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고요. 제가 이 처음에 t랑 p를 못 봐가지고 아까 좀 버벅였습니다.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칼라 서브 쿼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행, 한 컬럼만 반환하는 서브 쿼리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는 from의 select를 통해서 서브 쿼리를 이제 테이블처럼 썼는데요. 이제 스칼라 서브 쿼리 같은 경우는 한 행, 한 컬럼만을 반환함으로써 이제 select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컬럼을 반환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컬럼명처럼 쓸 수 있는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스칼라 서브 쿼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 쿼리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브 쿼리 사용 시 무조건 괄호를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셀렉트 문이 두 개가 괄호 없이 실행이 되면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서브 쿼리는 단일행 또는 복수행 비교 연산자와 함께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일행으로 나올 수도 있고 복수행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단일행이냐 복수행이냐에 따라서 앞에서 보면서 얘기할게요. 복수행이냐에 따라서 인 또는 는 이런 식으로 단일행 복수행 연산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행 비교 연산자는 서브 쿼리의 결과가 반드시 한 건 이하여야 되고 있거나 없거나, 그 다음에 복수행 비교 연산자는 이제 결과 건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에 뭐가 있을지 궁금하실까봐 여기 적어놨는데, 단일행 비교 연산자 같은 경우는 는, 뭐 크다, 작다, 그 다음에 다르다 이게 있고요. 다중행 비교 연산자 같은 경우는 뭐 포함되다, 전체, 아니면 조금 있다, 그러니까 또는 뭔가 있다, 그다음에 some 이렇게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쿼리에서는 이제 오더 바이를 사용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보다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테이블 자체를 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lect from where, 그 다음에 having order by insert values update set 절에서 이제 이런 셀렉트문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인즉 이 셀렉트 안에 이렇게 서브 쿼리가 들어갈 수 있고,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from 안에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where 조건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group by에서 썼던 이제 having 조건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order by에서 어떤 기준으로 order by 할 거냐의 그 조건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떤 insert 할 값의 그런 기준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업데이트 셋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이제 서브 쿼리에 이제 주의할 점들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뷰가 나오는데요. 이 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 인라인 뷰에서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서 뒤에서 설명할 거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뷰 같은 경우 이제 테이블을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반면, 뷰는 이제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흔히 말하는 가상 테이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상 테이블이 뭐냐면 아까 서브 쿼리를 통해서 임의로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한 가상의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뷰 사용의 장점은 뭐냐면 독립성과 편리성과 보안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독립성의 경우 테이블 구조가 변경이 되어도 뷰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특정 컬럼들만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편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복잡한 질의를 뷰로 만들어놔서 이제 관련 질의를 단순하게 작성할 수 있다라는 편리성이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보안성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테이블을 외부로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필요한 컬럼만 가지고 이렇게 서브 쿼리를 돌리게 되면 숨길 정보들은 숨기고 보여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을 좀 정의를 해서 create view 이런 식으로도 정의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아까 서브 쿼리를 정의하듯이 뷰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뷰 같은 경우는 라인 안에서 뷰를 정의한다 라고 해서 인라인 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데이터 분석 함수가 되겠습니다. 응용이다 보니까 이제 분석 함수가 좀 나옵니다. 네, 데이터 분석 함수에는 aggregate 함수, 그룹 함수, 윈도우 함수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윈도우와 그룹에 대해서 살짝 이제 맛만 봤는데요. 그때 제가 뒤에서 이제 이거는 응용 부분이니까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라고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함수는 집계 함수, 그룹 함수, 윈도우 함수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각각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시고 또 예시와 함께 저랑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집계 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 행의 데이터를 하나의 값으로 요약하는 게 바로 집계 함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aggregate function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할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요약하고 통계 정보를 계산해 주는 것으로서 count, sum, average, max, min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룹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group이라고 해서 소그룹 간의 이제 소개 및 다차원 집계를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싸그리 묶어서 하는 거고, 얘는 이제 소그룹 간의 이제 이런 계산들을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별 소개 및 다차원 데이터를 집계를 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함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룹이 아니라 우리가 윈도우를 정의를 하고 이제 그 윈도우의 행 간의 관계 및 순위, 그 다음에 비율을 계산해 주는 게 바로 윈도우 함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할은 뭐가 있냐면 이제 데이터 분석 및 통계 처리로 윈도우 함수를 많이 써요. 윈도우 함수에서 그때 예시로 들었던 게 바로 이런 로우 넘버와 랭크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순위 함수 많이 쓰고 집계 함수, 그다음에 행순서 함수, 그다음에 비율 함수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게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 집계 함수에도 sum, average, max, min, 잠시만요. 그 마우스의 그 갈피를 잊어서 지금 색깔이 흰색이라 그렇군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도 count, sum, average, max, min이 있는데 여기도 이런 집계 함수가 있는데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좀 다른 점은 이런 sum, max, average, min 같은 경우는 얘는 전체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얘는 윈도우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점이 차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관적으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계함수는 계속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가볍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집계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행으로부터 하나의 결과값을 반환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의 이제 요약 정보를 계산할 때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룹 애그리게이트 펑션이라고도 부르면서 그룹 펑션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select count from employer. 그래서 이제 전체 엠플로이의 카운트의 개수를 세는 게 바로 카운트. 그다음에 엠플로이어들의 이제 연봉의 합, sum cell 이렇게 해서 셀러리의 전체 합을 계산하는 게 sum cell이고요. average는 평균, max는 최대, min은 최소 값을 이제 계산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 함수가 나와요.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aggregate 함수로서 전체였는데, 그룹 함수는 이런 이제 집계 함수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 간의 이제 소개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 간의 소개를 계산하는 게 바로 그룹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그룹 함수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롤업, 큐브, 그룹핑 셋 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롤업, 큐브, 그룹핑 셋에 관한 결과에 대한 정렬이 필요한 경우 이제 오더 바이 절에서 정렬 컬럼을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점, 이제 요거는 그냥 참고 사항이고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롤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핑 컬럼스 리스트에 대해서 소개 및 총계를 계산을 하면서 이제 지정된 그룹 항목의 계층 구조에 따라서 n+1 레벨을 소개를 합니다. 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디파트먼트 넘버 잡,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말했던 그 디파트먼트와 잡에 대해서 이제 그룹을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룹핑 컬럼스 이런 여기 정의 잠시만요. 하이라이터로 바꿀게요. 그룹핑 컬럼 리스트, 여기서 우리가 정의한 이 리스트에 대해서 우리는 이 리스트에 대한 카운트와 썸을 정의를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여기 리스트가 나오고 요거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정한 그룹의 계층 구조에 따라서 n+1개의 소개를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도 지정한 게 지금 이 두 개니까 3레벨의 소개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뭔 소린지 모르겠죠? 뒤에 예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 예시를 보고 앞으로 와서 그렇구나 라는 거에 좀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큐브입니다. 큐브 같은 경우는 모든 가능한 결합에 대해서 다차원 집계를 형성을 해서 다양한 시스템의 이제 결과를 얻는데 이제 입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스템 부하가 큽니다. 항상 모든 컨비네이션을 다 계산을 하는 거는 시스템 부하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파트먼트 넘버와 잡에 대한 이제 결합을 다 생성을 해서 각각에 대한 이제 모든 레벨의 소개를 다 계산을 하는 게 바로 큐브인데요. 얘보다 더 한 차원 높게 더 많은 차원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는 게 바로 큐브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예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룹핑 셋이 있어요. 그룹핑 셋 같은 경우는 원하는 부분의 소개만 손쉽게 추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시된 인수들에 대해서 개별 집계를 구하는 게 바로 그룹핑 셋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디파트먼트 넘버와 잡에 대해서 보는데, 우리는 디파트먼트와 잡에 대한 묶음에 대한 이 요약 정보 카운트, 이거 별을 그리면서 할게요. 이 디파트먼트 노와 잡에 대한 카운트와 썸의 집계 정보,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노에 대한 이제 카운트와 썸 정보,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한 썸 정보를 갖고 싶어 라고 얘 같은 경우는 이 그룹핑 셋들 집합을 정의를 다 해주는 게 바로 그룹핑 셋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일이 다 이제 묶음을 정의해 주는 거고, 얘는 그 모든 조합에 대해서 다 보는 거고, 얘는 이제 직접 그 조합들에 대해서 내가 선언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다 라고 일단은 이제 그 차이점을 이해를 하고 각각의 예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롤업 함수예요. 롤업 함수는 다시 한번 정의를 보자면 그룹핑 컬럼 리스트에 대해서 소개 및 총계를 생성하고 지정된 그룹 항목의 계층 구조에 따라서 n+1 레벨의 소개를 계산하는 게 바로 롤업 함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시 employee 예시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employee number, 이 name, employee name, department number, 그다음 job, sales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select department number, job, count, sum 이렇게 하게 되면 그룹 바이 롤업을 통해서 디파트먼트 넘버와 job의 컬럼 리스트에 대한 소개 및 총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게 되는 게 디파트먼트 넘버와 job, 이 디파트먼트 넘버와 job의 클러크와 디파트먼트 10 이런 이 조합에 대한 각각의 카운트와 썸을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각 디파트먼트 넘버와 job에 대한 집계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파트먼트 넘버 그 앞에 있는 여기 앞에 여기 나왔죠? 그 계층 구조에 따라서 n+1 레벨 소개. 그래서 여기 디파트먼트 넘버 각 이 앞에 있는 앞단의 디파트먼트 넘버 10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우리가 아는 그 엑셀에 엑셀에 뭐가 있을까요? 그 시나리오나 아니면 필터 걸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조합과 그 다음에 이 디파트먼트 넘버 10의 전체에 대한 이제 카운트 값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들을 각각 다 필터 합을 걸어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디파트먼트 넘버와 잡에 대해서 카운트와 썸의 집계를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20에 대해서 각각의 잡에 대해서 집계를 해주고 20 토탈의 값을 계산해주고 30에 대한 잡의 조합에 대해서 카운트랑 썸 계산해주고 30의 토탈을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합에 대해서 계산해주는 식으로 이제 총 이제 여기서 집합이 두 개였으니까 이제 각 디파트먼트 넘버와 잡의 집계, 각 디파트먼트 별 소개, 앞단에 있는 거 한 단계 소개, 그다음 전체 소개. 그래서 이 두 개의 조합 플러스 1, n 플러스 1개의 3개의 소개를 계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멈춰서 보시면서 이게 이렇게 돼서 이거에 대한 합이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이렇게 돼서 이거 합이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둘 셋 이거에 대한 합이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한 번씩 멈춰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큐브 함수예요. 이제 큐브 함수는 이제 모든 가능한 결합에 대한 다 다차원 함수의 데이터의 결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거에서 이제 아까는 이 뒤에 있는 잡에 대한 토탈 값들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추가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각 디파트먼트 넘버와 잡, 디파트먼트별 소개, 그 다음에 전체 소개는 동일하게 있는데 각 잡별 소개가 추가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리스트가 길어질수록 이런 조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얻는 데는 유리하지만 시스템 부하가 크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룹핑 셋인데요. 그룹핑 셋 같은 경우는 원하는 부분의 소개를 우리가 직접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디파트먼트와 job를 정의를 함으로써 나는 이 둘의 집계를 볼래 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빨간색 부분을 정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의 소개를 볼래 라고 해서 디파트먼트의 전체 묶음의 값들을 각각 본 거고 전체 소개를 볼래 라고 해서 전체에 대한 묶음을 이렇게 정의를 해서 좀 더 아까 두 개에 비해서 다 직관적으로 좀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그룹핑 셋, 그 다음에 큐브, 그 다음에 롤업 함수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윈도우 함수입니다. 윈도우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의 행간의 관계를 정의하거나 행간의 비교 및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함수입니다. 분석 함수나 순위 함수로라도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보통 윈도우 함수는 순위 함수, 랭크, 댄스 랭크, 로우 넘버 이런 식으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건 동일한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유니크한 순위를 부여하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요. 집계 함수는 이제 각각의 아까 말씀드렸죠. 윈도우가 정의가 되는데 그 파티션별 합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맥스 값, 민 값, 평균 값, 그다음에 개수를 계산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순서를 나오는 값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행순서가 나오는 함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first value, 첫 번째 값, last value, 마지막 값, leg는 이전 값, 이전 행의 값을 반환해주고 read는 다음 값의 행을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비율 관련 함수라고 해서 ratio to report라고 해서 이제 파티션에서 전체 합에 대한 행별 비율을 계산해주는 이런 값도 있고 퍼센트 랭크에서 이제 행의 순서별 백분율을 계산해주는 거. 그래서 처음에 윈도우의 값은 0, 나중은 1 이렇게 해서 너는 몇 번째 퍼센타일 값이야 라고 계산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서 조금 다른 게 얘는 누적 백분율 값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엔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파티션의 전체 건수를 n등분한 결과의 값을 반환하는 것을 이제 엔타일이라고 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 함수 예시, 순위 함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적용하는 것은 다 똑같기 때문에 랭크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mployee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rank over order by sales descending 이렇게 as sales rank from employee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sales라는 이제 컬럼에서 우리는 얘를 order by를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윈도우 함수 맞죠? 네, 윈도우 함수로 이제 그리면서 할게요. 자, 세일즈라는 컬럼이 있어요. 세일즈라는 컬럼이 있고 우리는 이 세일즈를 이 윈도우를 정의를 해요. 이 오버라는 걸 통해서 윈도우를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 세일즈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내림차순으로 할 건데 이제 그 내림차순 기준으로 랭크를 매길 거야. 근데 그 랭크를 매긴 것을 이제 우리는 세일즈 랭크라는 컬럼으로 매기겠어. 그래서 세일즈 랭크를 이제 매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걔를 이제 새로운 테이블에 추가를 한 게 바로 이제 select sales, sales rank 이렇게 해서 정의가 된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EMP 테이블에서 세일즈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정렬해서 이제 각 직원의 순위를 계산하게 되는 게 바로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rank over 이제 sales by sales descending은 이제 구별가 높은 순서부터 내림차순이니까 높은 순서부터 등급을 매기면서 이제 동일한 급여에 대한 순위를 부여를 하고 랭크는 중복 순위를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이제 해당 개수목을 건너뛰게 됩니다. 이 얘기였고요. 이제 결과는 각 직원의 이름, 급여 순위를 이제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집계함수입니다. 집계함수는 아까 기본적인 aggregate 함수랑 다른 게 우리가 이 오버에 어떻게 파티션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디파트먼트 넘버 여기 디파트먼트 넘버가 있죠. 지금 보시면 10, 10, 20, 20, 30, 30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파티션을 나눌 거야 디파트먼트 넘버로. 그러면 10씩 묶어서 20씩 묶어서 30씩 묶어서 각각의 디파트먼트별 세일즈를 우리는 정의를 할 거야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디파트먼트 토탈 값이 디파트먼트별로는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워낙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순서 함수입니다. 행순서 함수. 네, 행순서 함수이고요. 그래서 이제 first value, last value는 뭐 첫 값, 마지막 값이니까 너무 쉽고 leg를 한번 가져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일즈의 leg를 통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데 leg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올 거야? 라고 오버를 물어보게 되고 윈도우를 물어보게 되고 윈도우 함수니까 5번 항상 들어가요. 아까도 보시면 5번은 항상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버를 하는데 세일즈의 오더 바이에 한 거를 적용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일즈는 오더 바이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죠. 세일즈는 오더 바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일즈 오더 바이가 했고 레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얘를 하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너무 못 그리네요. 이 800이 하나 내려와서 그 이전 값들을 지금 다 매칭을 해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씩 내려간 걸 확인해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선 1, 한 값만 이동을 해라 라는 건데 만약에 2면 두 칸을 이동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0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값이 없으면 0의 값을 채워 넣어라 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네,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비율 함수이게 됩니다. 비율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윈도우 함수로 이제 각 ratio to report, percent rank, cumulative distance, 그 다음에 entile 있게 되고 이제 각각에 대한 거는 여기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ratio to report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atio to report 같은 경우는 파티션 내에 전체 합에 대한 행별 값의 비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파티션을 어떻게 나눴을지 한번 볼게요. 파티션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파트먼트 넘버로 지금 나눴습니다. 그래서 디파트먼트 넘버가 지금 10, 10, 20, 20, 30, 30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이 세일즈가 각각 비율이 어떻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얘가 40%고 얘가 60%를 차지해 라고 지금 레이시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디파트먼트에 속해 있는 애의 비율을 나타낸 게 바로 이 레이시오 투 레포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파트먼트에 대한 컬럼이 지금 없는데, 이 해당 같은 디파트먼트 내에서 있는 애들의 합은 무조건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두 개씩 지금 짝을 지었으니까 얘 합도 1이고 얘 합도 1이고 얘 합도 1이게 됩니다. 네. 자, 이제 거의 막바지로 또 이번 강의 막바지로 달려가는데, 지난번에 우리는 DDL, DML, TCL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DCL을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왜 안 했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얘는 근데 조금 특징이 달라서 이번 강의 뒤로 빼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뺀 게 아니라 책의 구성이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SQL이란 우리는 이전에도 한번 정의를 드렸었는데, DBMS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정의하고 조작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DDL 같은 경우는 구조를 정의하고 관리하는 언어, DML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언어, TCL은 트랜잭션을 제어하는 언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DCL 같은 경우는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권한을 관리하는 언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얘는 조금 각각의 좀 데이터를 만지고 보는 그런 데이터다라고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애초에 데이터베이스에 누군가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애초에 접근 관련된 얘기다, 접근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따로 했나요? 라고 이제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왜 DCL을 따로 학습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근데 제 답변이니까 어차피 시험에도 나오지도 않을 거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DDL과 DML과 TCL을 먼저 배우는 이유는, 이제 얘 같은 경우 모두 데이터와 관련된 기본적인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 각각의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살짝 동떨어져요. 그러니까 애초에 접근 자체를 관리하는 약간 너 출입 이거 볼 수 있어? 아니 못 봐. 약간 그런 다음에 지금 DDL이니 DML이니 약간 이런 게 나오는 거다 보니까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DCL은 이제 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사용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과 접근 관리를 다루기 때문에 별도의 챕터로 분리해서 지금 설명을 한다라고 저는 저번에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DCL은 솔직히 말하면 오라클과 SQL을 비교하는 챕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이걸 다 딸딸딸 외울 필요는 없고 조금 특징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각각의 특징들을 좀 줄을 그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DCL은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보안을 위해서 유저와 권한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유저의 권한을 다루고 있는 거죠. 제가 오타가 냈나요? 유저의 권한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오라클과 SQL에서 DCL의 사용자 아키텍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냥 얘 같은 경우는 시험에 가끔 나오긴 하는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다는 외우지 않아도 되고 제가 색칠한 부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라클 사용자 같은 경우는 유저를 통해서 DB를 접근해요. 그래서 유저가 DB를 접근하는 이제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유저가 접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저는 하나의 스키마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저와 관련된 건 다 오라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유저에게 오라클 오브젝트 생성, 수정, 삭제의 권한을 부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SQL 사용자, 이제 SQL 사용자 아키텍처가 있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로그인을 통해서 인스턴스에 접속을 하고 인스턴스 내에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통해서 여러 유저와 데이터베이스가 매핑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뭔가 여기는 유저란 단어가 많이 안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 인증 방식과 혼합 모드 인증 방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는 로그인과 매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저가 직접 로그인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인과 매핑이 돼서 이제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권한을 그 매핑이 돼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뭔가 매핑이라는 개념이 나와야 얘는 유저랑 이제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얘 같은 경우는 저도 막 이걸 뜯어서 보는 수준까지는 아니고 실제로 저도 시험 문제를 많이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굳이 나와도 얘는 틀려도 충분히 패스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DCL은 데이터 제어 언어로서 유저를 생성하고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주요 역할은 이제 다음과 같이 심플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빨간색 그대로네요. 잠시만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역할은 권한 관리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권한 제어고, 그 다음에 롤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먼저 역할 권한 관리부터 볼게요. grant라는 게 있어요. grant는 영어에서 말 그대로 주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특정 권한을 부여하는 게 바로 grant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grant select on 해가지고 이런 select라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바로 grant가 수행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voke는 뺐다, 회수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특정 사용자로부터 특정 권한을 회수하는 게 바로 revoke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스케이드라는 게 있는데 캐스케이드는 revoke 명령과 함께 사용이 되면 이제 여태까지 부여됐던 만약에 죄송해요. 여태까지 부여됐던 이라는 표현보다 이 유저가 트리 구조는 좀 적합한 표현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분한테 줬어요. 근데 이분이 또 누구의 CDE한테 권한을 줬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걸 잘랐어요. 근데 이제 그냥 자르면 이분들은 아직 권한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캐스케이드라는 것을 이제 뒤에 리보크 이런 조건을 주고 캐스케이드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얘가 줬던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했던 권한까지 다 날아가는 게 요 캐스케이드 명령어다라고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롤인데요. 이제 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권한을 묶어서 하나로 미리 정해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롤을 우리는 정의를 하고 부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create role, manager role이라고 해서 매니저 롤은 이런 거야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 grant create table manager role이라고 해서 이제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테이블 생성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역할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게 이런 식으로 grant manager role to Scott 이런 식으로 해서 매니저 롤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절차형 SQL인데요. 절차형 SQL 같은 경우는 이제 절차형 SQL, procedural SQL이라고 해서 SQL을 확장해서 이제 절차적 프로그래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절차형 SQ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이제 지원하게 되고요. PLSQL과 TSQL이 대표적인 절차형 SQL 언어입니다. 따라서 이제 절차형 SQL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한 하나의 언어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SQL을 절차적 확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용어가 되게 됩니다. 절차형 SQL은 이제 SQL의 절차적, 시퀀셜한 그런 프로시저한 개념을 확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SQL에서 절차적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추가한 언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조금 근데 심화적 내용이라서 굳이 어려우면 그냥 포기하고 가셔도 좋은 개념이지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묶고 더블로 가겠습니다. 여튼 절차형 SQL은 그래서 PLSQL과 TSQL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PLSQL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PLSQL은 이제 오라클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로 절차형 SQL로 이제 표준 SQL을 확장해서 절차적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된 언어고요. TSQL은 그 SQL 서버에서 사용된 절차적 SQL로 표준 SQL을 확장해서 절차적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인 SQL은 우리가 계속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 정의, 조작, 제어, 트랜잭션을 수행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PLSQL과 TSQL은 이제 이거를 선언뿐만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확정을 하는 SQL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절차적 프로그래밍을 우리는 좀 블록 모듈과 저장 모듈을 좀 추가를 해서 확장시킨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기존 것보다 우리는 저장 모듈과 블록 구조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더 구현한 거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 추가적으로 확장시킨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이건 근데 솔직히 필요 없어요. 진짜 필요 없으니까 넘어갈까요? 저는 솔직히 넘어가서 좋은데 빠르게 한번 볼게요. 뭐 PLSQL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갖다 붙인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여기 그림은 거의 유사하고요. 지금 펜이라서 안 보이시겠구나. 네. 여기 그림은 솔직히 거의 유사하고요. PLSQL의 특징은 이제 블록 구조를 가지고 있고 변수와 상수, 그다음에 절차적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예외 처리가 가능하고 호환성이 좋고 그다음에 성능 향상이 되고 통신량이 절감됐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TSQL의 특징은 이제 변수와 상수, 절차적 프로그래밍, 예외 처리, 서버 수준, 동적 SQL, 성능 향상, 트랜잭션. 이거 보시면서 왜 비슷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둘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앤데 결국 얘는 오라클이고 얘는 SQL 서버에서 지원하는 절차형 SQL이고 그냥 각각의 서버에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일하게 강조할 만한 거는 이게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예외 처리를 할 때 트라이 캐치를 쓰고 이건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네요.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뒤에 제가 마음에 들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절차형 SQL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록 구조와 저장 모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블록 구조는 이제 코드를 논리적 단위로 우리가 그룹화를 해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기 쉽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PLSQL에서 블록 구조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이제 declare, begin, end 이런 식으로 각각의 구조들을 선언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exception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해요. 그리고 이제 TSQL 같은 경우는 begin, end, 그 다음에 try catch로 예외를 정의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try catch로 예외 처리 부분을 하이라이트 걸었었는데 이 PLSQL의 exception 부분이 없어서 다 지웠던 거예요. 여튼 TMI 끝났고 이제 각각 선언하고 블록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하는 세 가지 부분이 존재하는데 본 시험은 대부분 오라클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설명은 PLSQL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eclare는 변수와 상수, 커서, 예외 등을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declare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뭐 저희가 처음에 define, DDL에서 했던 것처럼 변수, 상수, 커서, 예외 등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되고요. 이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begin, end에서 사용할 변수와 인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데이터 타입을 선언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begin, end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실제 SQL을 했었던 아니면 여기서 절차형 SQL을 수행하는 그러한 몸통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begin, end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수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처리하고자 하는 SQL문과 비교문, 제어문들 필요한 로직을 처리하는 게 바로 이 begin, end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PLSQL과 TSQL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exception이 있어요. exception은 말 그대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TSQL은 try catch로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begin, end에서 SQL문이 실행됐을 때 에러가 발생하면 exception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달라 미리 정의를 해놓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when no data is found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아웃풋을 출력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when others then 이런 식으로 해서 error occurred 이런 값이 나오게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장 모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시저, 그 다음에 사용자 저장 함수, 트리거와 같은 모듈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는 반복적인 내용들,
반복적인 작업들을 자동화하고 재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저장 모듈이고, 사용자 정의 함수는 특정 값을 반환하도록 하는 저장 모듈. 그러니까 이미 함수를 미리 저장해 놓는 거죠. 정의해 놓는 거죠. 그다음에 트리거는 이런 값이 들어갔을 때 뭐 이런 이벤트를 발생하게 해라. 그러니까 미리 트리거 값을 저장해 놓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시저와 트리거의 차이 같은 경우는, 프로시저는 비긴 앤드 절 내에서 커밋 롤백 같은 트랜잭션 종료 명령어가 사용 가능하고, 트리거는 비긴 앤드 절 내에서 사용 불가하다. 뭐 이런 거는 좀 차이점이니까 그래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코드들은 갑자기 많아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 TSQL과 여기 TSQL과 PLSQL이 정의가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실제 작성한 코드를 캡처를 한 거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요. 이걸 제가 센스 있게 뒤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형 SQL과 절차형 SQL의 기본 문법 형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PLSQL의 기본 문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PLSQL에서 우리는 create procedure라고 해서 프로시저를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프로시저에 아까 그 변수 타입들을 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is 뭐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begin end 이렇게 각각의 블록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xception을 통해서 이제 예외 처리부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하나 차이점은 하나 중요한 거는 PLSQL에서는 이 대쉬를 통해서 컴파일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TSQL에서는 이렇게 따로 컴파일 명령어 수행 없이도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SQL에서 일단은 마찬가지로 create procedure 똑같고, 이제 여기도 본문 시작도 똑같고 비긴으로, 차이점은 이제 try catch로 이제 예외 처리부가 정리가 되는데, 이제 try catch 할 때도 begin try catch, end try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라고 이제 제가 좀 몸통을 정의를 해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형식만 보면 좀 아쉬우니까 실제로 이걸 바탕으로 작성된 쿼리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 함수들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까지 솔직히 참고로 제가 그냥 작성을 한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 보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구조랑 비교를 해보시면서 이 쿼리도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게 또 시험 쿼리 문제가 많이 나오는 만큼 이런 복잡한 쿼리에도 조금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면서 다음 강의, 마지막 강의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